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대단하신 며느리를 모시고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잘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한국에서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면 다들 잘났다고 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며느리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이런 며느리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하나같이 다들 부럽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능력도 좋은데다 미래도 밝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보곤 걱정이 없겠다며 다들 그리 말하죠. 맞아요. 저희 잘 나가는 며느리 덕분에 편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니까요. 다만 며느리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제가 느끼기엔 며느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될 사람이라 느껴요.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 절대 아랫사람을 잘 보살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아직 덜 됐는데 지위만 높아봤자 위험하기밖에 더 하겠나요? 그렇지만 며느리의 이면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배가 불렀다고 말하죠. 전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답답했어요. 집에서 제가 받는 구박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자기 신부라는 저한테 하는 행동을 옆에서 본다면 누구나 다 화가 날 정도였죠. 이런 며느리의 콧대가 높은 이유는 따로 없어요. 왜냐면 며느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전교 1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는 의사이니까 당연히 의대를 나왔을 거고요. 게다가 대학은 우리나라 으뜸이라는 서울대를 다녔고요. 또 살면서 돈에 대한 부족함을 몰랐을 정도로 사돈댁이 넉넉한 집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태껏 자신이 굽히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것도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이런 며느리를 떠받들고 있으니 콧대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래서 며느리 본인이 돋보이지 않는 순간을 못 견디더군요. 그런 며느리의 습관 중 하나는 말을 시작할 때 제가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간단하게 식구들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서도 자기가 왔기 때문에 예약을 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거죠. 이 일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한 번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어떤 전시회표를 어렵게 구했다면서 주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 표 얼마나 어렵게 구했는지 아세요? 이분 전시회 가려면 정말 몇 달이는 거쳐야 겨우겨우 표 구한다고요. 고맙죠? 그러니까 꼭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이런 며느리의 말에도 이렇게 좋은 걸 매번 고맙다 하고 성의로 받아들였죠. 그때 말했던 전시회는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화를 내며 자신이 표를 어렵게 구해줬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냐며 오만생색은 다 내더라고요. 어머님, 저번에 제가 구해준 표 전시회 다녀오셨어요? 아마 엊그제였을 텐데. 제가 자주 가는 분 전시회라 정말 괜찮았을 텐데 감상은 잘 하고 오셨나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그날 네가 어렵게 구해준 표 전시회 다녀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더구나. 그래서 전시회는 못 갔어. 다음에는 꼭 시간 빼놓을 테니 나랑 같이 가자. 뭐라고요? 그 귀한 전시회 표를 그냥 땅바닥에 버렸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건 저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귀한 건 못 구해다 드리겠네요. 참나, 누구나 어렵게 표 구해서 줬더니 가지도 않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다면 저도 그냥 웃으며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사드린 거 드셔보셨냐? 제가 가보니 좋아서 예약했다. 이 옷 소재가 엄청 좋다더라 등 오만생색은 다 내면서 모든 행동에 자기 이름을 표지판 세우듯이 박으려 들었죠. 사실 좋은 것들도 한두 번이 좋은 거지. 이렇게 매번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 거저주는 듯이 하는 며느리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내게 잘하는 며느리를 칭찬했지만 가면 갈수록 본인 말이 다 정답인 것처럼 말했고요.
거기다 자기 말이 마치 집안의 법이라는 듯이 내세우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죠. 이게 바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 같은 상황인가 싶었어요. 평화로운 집안이 갑자기 들어온 며느리로 인해서 시끄러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전 며느리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의 트러블로 집안이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것은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며느리는 연례 행사에도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고 싶어 하더군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제 요리까지 자기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릴 정도였으니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 김장철에 저희 집에 김장을 도우러 왔다면서 온 며느리는 어디 영상에서 이렇게 해야 김치가 맛있어진다며 제 방식을 잘못된 방식이라 말하기도 했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살아생전 제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니 심지어 제사 음식도 우리 집안의 방식이 아닌 자기 식대로 고치려고 들더군요. 그러면서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해야지 음식이 맛있어진대요. 어머님이 하시는 방식은 완전히 옛날 방식이라고요. 우리 그이도 제가 한 요리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이번엔 제 방식대로 하죠. 어머님이 싫으시면 일단 어머님 방식, 제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가족들한테 투표받아요. 그리고 표가 많이 나온 방식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전 며느리가 좋게 제안을 해왔다면 응했을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데 그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따라주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 방식은 구식이라며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말이 곱게 들릴 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며느리의 말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자기 말에 반박이라도 하면 죽자고 달려들었으니까요. 심지어 무조건 본인 말대로 해야만 되는 성격이라 그런지 자기 말대로 안 되면 다른 가족까지 귀찮게 굴었어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항상 져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며느리는 손주를 낳고부터는 본인의 힘을 더 과시하는 듯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져주니 별것이 아닌 사람처럼 된 거죠. 거기에 본인의 집이 더 잘 사는 것은 물론 우리 아들보다 자기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사실이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이런 상황에 저를 얼마나 얕봤으면 나중엔 겁주는 말 비슷한 말을 농담처럼 자주 하기도 했죠. 한 번은 손주와 함께 저희 집에 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잘하셔야죠. 그래야 예쁜 손주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 어머니가 저한테 찍히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애 데리고 저기 해외로 이민 갈 거예요. 이민 가면 돈도 많이 없는 어머니는 예쁜 손주 자주 못 보시겠죠? 어때요? 그건 싫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한테 잘하셔야죠. 저희 애 봐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요. 어머니 지금 고졸이시잖아요. 대학교도 안 나온 지식 가지고 저희 애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세요. 저희 애가 얼마 전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어머니 멋대로 애한테 이상한 거 교육하면 우리 애 바로 전문가한테 맡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적당히 애만 봐달라고요. 어줍지 않게 교육한다고 설치지 마시고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애를 두고 어딜 가지를 못하겠어. 안 그래도 바빠 죽겠구먼.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자 어이가 없었죠. 제가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귀여운 손주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겠나요? 저도 다 알아보고 예부터 알고 있던 것들을 손주에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인간입니다. 전 스스로도 며느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며느리보다 더 나은 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며느리의 인성을 제 예쁜 손주가 그대로 물려받는 일은 없었으면 했고요. 그런데 어디서 신기가 뒤틀렸는지 오만 역정을 내는 며느리의 태도에 전 어이가 없었죠. 손주라는 방패를 앞세워 이제는 제 머리 위에서 아주 구술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손주를 방패로 만약 제 심기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바로 해외로 이민을 갈 작정인 것 같았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과연 제가 며느리보다 육아를 못할까요? 며느리는 자기가 의사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제 육아 경험은 없는 일로 치더군요. 심지어 자기랑 결혼한 저희 아들을 키운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잊은 듯이 보였어요. 제가 아들 하나만 키운 것도 아니고 애 둘을 키운 한 집안의 어머니인데 이런 저의 경험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너무 미웠죠. 오로지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며느리 때문에 제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손주를 너무 예뻐하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손주와의 연을 아예 끊게 만들겠다며 협박까지 하는 며느리를 봐야 하는 전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느꼈죠. 어느 정도인지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도 못할 정도였어요. 손주에게 주는 밥이나 간단하게 챙겨주는 간식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 책 읽어주는 것 하나하나 며느리는 간섭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주는 스트레스가 그냥 눈덩이였다면 이제는 눈사람 크기로 불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애를 봐주는 것도 예쁜 손주를 보며 참아왔던 스트레스도 갈수록 늘어나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손주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죠. 사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전 당당하게 며느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실은 아들조차 모르고 있는 저의 과거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과거에 대해 가족들에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웬만한 사람들만큼 배운 사람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당시에는 굉장히 괴짜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여자인 저에게 엄청 많은 교육을 해주셨으니까요. 옛날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머니가 미래를 먼저 보고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학구열이 높으셨거든요. 제 어머니는 당시 50년 앞을 훤히 내보고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당시 부유층만 배웠다는 피아노를 저에게 배우라고 시키거나 영어를 더 공부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일하러 나가던 시대였는데도 앞으로는 지식이 사람을 먹여 살린다며 저를 대학에 보내주려 부지런히 움직이셨죠. 당시에 저는 어머니의 이런 학구의 덕분에 보다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항상 말했어요. 얘야, 지금은 사람들이 막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다들 졸업하고 일부터 구하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소처럼 일하는 시대는 금방 지나갈 거야. 앞으로는 대학을 가서 배운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시대가 올 거다. 또 여자라고 기죽거나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여자가 남자만 바라보고 사는 시대도 곧 끝나. 그리고 지금도 봐라.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살잖아. 그럼 여자들이 남자만 믿고 살면 노후가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잘 사는 것보다 노후가 행복해야 더 좋은 거지. 노후가 서글퍼지면 잘 살 수 있긴 하겠니? 그러니 앞으로 너도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살아. 내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만큼 널 도와줄 테니까. 다른 사람이 왈가불가하는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 어머니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항상 말해주셨죠. 마치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고 온 사람처럼요. 그래서 전 당시 엄청나게 노력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당시 대학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앞으로 잘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현재까지도 무난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런 제가 노력해서 들어간 학교가 어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평범했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대학은 바로 서울대랍니다. 예, 저는 며느리가 나온 대학교의 선배이기도 하죠. 그런 제가 서울대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왜 그렇게 친해졌을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와는 정말 유독 친하게 지내게 되어서
제 어머니와 함께 밥을 자주 먹기도 했으니까요. 특히 어머니가 그 친구를 수시로 집으로 불러서 밥을 챙겨줬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그 친구를 보면서 말했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얼마나 대견해.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아니, 너 같은 친구가 우리 딸 친구라서 내가 아주 마음이 놓여. 앞으로도 집밥 생각나면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항상 맛있는 밥 만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어머니는 딸처럼 여기던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은 그 친구와 평소같이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친구는 본가에 가서 맛있는 걸 가져오겠다면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내려갔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친구를 볼 수 없었어요. 걱정이 되던 전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기숙사 방으로 찾아갔어요. 그런 기숙사 방에서 제가 본 장면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 이미 그 친구는 극단적인 시도로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20대 젊은 청년이 경험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엊그제까지 같이 웃으며 지내던 영혼 같은 단짝이 한순간에 제 앞에서 사라진 거니까요. 거기다 그 친구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목격하기도 했고요. 당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였고 너무나 우울했죠. 그 시절에는 정신의학과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었지만 아마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당시엔 그런 병명도 흔하게 알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날의 충격으로 저는 며칠, 몇 주가 아닌 몇 년간이나 빨간색 음식은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빨간색만 보면 그 친구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죠.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달래주며 어머니는 말했어요. 내가 좀 더 그 친구를 잡아볼 걸 그랬다. 그 친구가 이렇게 떠날 줄 몰랐어. 너에게 엄청 잘해주던 친구였는데 참 안타까워. 조금이라도 내게 털어놓을 수 있게 든든한 벽이 되어줄 것을. 너도 많이 힘들지? 힘들면 괜히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시간이 언젠가 네가 잊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괜찮아지면 나랑 같이 그 친구한테 인사라도 가자꾸나. 괜찮아.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비단 어머니의 잘못은 아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보니 많이 속상하셨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어머니의 말을 생각하면 그 친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 어머니 말처럼 그 친구의 묘에 찾아갈 수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대학 졸업장을 보면 헛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으니까요. 20대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시절의 일이니 더욱 충격적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도 한 적이 없고요. 당시 졸업장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살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뭐라고 그러냐 하실 텐데 이런 트라우마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며느리의 출신을 들었을 때 이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했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기에 잊고 지내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매번 자신의 출신이나 지식을 과하게 생색내고 했을 땐 울컥 제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래도 꾹 참았던 것은 아직 제가 그 졸업장을 꺼내보기 두렵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참을 수 없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웬일로 그냥 전화가 아닌 영상통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리둥절하며 일단 며느리의 연락을 받았죠. 안 받으면 또 무슨 핑계로 절 괴롭힐지 모르니까요. 영상통화 속 며느리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짜증부터 팍 내더군요. 어머니, 지금 애한테 뭐 입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양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메모지 남기고 왔잖아요. 못 보셨어요? 아니, 지금 한글로 안 적었다고 못 읽으세요? 사람 말이 아주 우습죠? 영어를 모르겠으면 저한테 전화라거나 물어봤어야죠. 사람이 모르면 무식하다더니 정말 옛말 어디 안 가네.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뭐 모른다고 하면 내가 잡아먹나? 아니, 왜 사람이 적어놓은 대로 입히지도 않아? 아, 속상해 정말. 며느리가 짜증난 이유는 바로 손주의 옷차림 때문이었죠. 자기가 적어놓은 대로 안 입혔다고 오만 짜증을 다 내더군요. 저도 이대로 참을 수 없다 싶어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렇게 간단한 영어도 못한다고 말하는 거니 지금? 너 아주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하는구나. 네가 말한 색 양말은 빨래통에 던져놨더라. 내가 몰라서 안 입힌 줄 아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나 네 시어머니다. 그래요. 며느리가 말한 양말은 빨래통 안에 있더군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저한테 벌컥 화부터 내고 본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번에 어머니가 우리한테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지식을 알려줘서 애가 얼마나 무식해 보였는지 아세요? 남사스러워서 정말. 제가 밖에서 쪽팔려서 고기를 못 들었다고요. 우리 애를 보고 동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들 동반해서 만나는 자리였는데 창피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애한테 함부로 못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히 이상한 거 가르쳐서 사람 우습게 만들더니 애가 괜히 잘못 배우면 나중에 바로잡기 더 힘들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 책임 감당하시겠어요? 애가 잘못되면 제 탓이 아니라 어머니 탓이라고요. 씩씩거리며 화를 내던 며느리는 한 템포를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이 무식하면 배우려고 노력이라도 하세요. 고졸이라는 학력이 손주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댁 식구들이 다 좋은 대학 졸업하고 학력도 좋다던데.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야? 속상해 정말. 배운 티 못 낼 거면 노력이라도 좀 하시던가요. 자기 고졸인 거 티내는 거야 뭐야. 아니 다른 집 어머니들처럼 지금이라도 노인대학을 다녀보시던가요. 정말 노력이라곤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무시를 당해야 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옛날 일을 끄집어내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애들 동반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쪽이 팔렸다나 뭐라나. 거기다 무식하면 배우라고 노력하는 막말까지 듣는 내내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 지 시어머니를 자기 팔이나 손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생각대로 움직이고 아이를 봐주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 판단대로 손주에게 좋은 것을 해줘도 돌아오는 건 면박 주는 며느리의 말밖에 없으니 더 이상 며느리에게 잘해주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무시를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죠. 양말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손주를 봐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싫어도 손주는 예쁘니까요. 손주가 좋아하는 한글 단어 공부 시간을 가졌죠. 제가 아무리 못났다고 하더라도 가나다라는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는 손주가 너무 기특했죠. 그런 제 모습을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던 며느리가 보더니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했어요. 평소처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박장대소라니. 사람을 앞에 두고 영문도 모른 채 웃기만 하니 더 기분 이상했죠. 보아하니 제가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양새가 자기에겐 너무 웃긴 일이었나 봅니다. 그리곤 손주에게 읽어주던 책을 휙 가져가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시간이 얼마 됐다고 까먹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애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라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한이라도 있으신가?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머니 꿈이셨나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애를 가르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가르치던가? 아니 사람들이 선생님 되려고 어려운 대학을 왜 다니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마다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것처럼 애들 알려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시기에 애들이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모르는 걸 알려준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말하고 있는 모국어 가르친다는데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가나다라도 모르는 사람이냐? 말이 너무 심하다 너.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내가 한국어도 모르는 문맹이라고 말하는 거냐? 나도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다. 네가 우습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큰 소리 내는 것을 보고 움찔하던 며느리는 이내에 다시 짜증이 나는지 저보다 더 큰 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지금 어머니가 하는 게 요즘 애들이 배우는 것이랑 완전 달라요. 어머니 때 배운 건 이제 옛날 유물이라고요, 유물. 얼마나 많이 개정되고 애들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이 개편되었는데 뭘 알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무식한 사람이랑 대하기 너무 힘드네 정말. 이제 우리한테 뭐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진짜 사람이 정말 놀리기만 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니 답답해서 원. 나이만 먹어서 그냥 가만히 애나 돌볼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가르치려 들고 있어. 참나. 어처구니는 죄가 없어요. 제 대꾸에도 며느리는 오히려 제가 가진 지식도 비하하는 발언을 하더군요. 전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득 옛날에 며느리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내 평생 가나다라가 변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너 말 잘했어. 분명 예전에 네가 대학 나왔으면 내 말에 토 안 달겠다고 했지. 예전에 분명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 똑똑히 기억한다. 만약 내가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너 내 앞에서 설설 길래? 제가 대학교 졸업장이 있다는 말을 하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면서 믿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가져와서 자기 앞에 똑똑히 내놓으라고 했어요. 어머니, 벌써 노망 나셨어요?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증이 어딨어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뭐라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제가 손에 장애 짖어요? 대학교가 무슨 애 이름인지 아시나? 내가 어머니가 졸업장 제 눈앞에 대령하면 아주 저리라도 들을게. 그리고 의사 직업 그만둔다. 사람이 말이 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매사 입만 벌리며 무식이 튀어나와 상대를 못 해주겠네. 진짜 애 데리고 이민 가야 정신을 차리시려나? 뭐 하세요? 어서 들고 와보세요. 그 잘나신 어머니가 가진 졸업장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며느리는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큰 소리로 본인 입에서 나온 말들 다 지키겠다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까지 걸었죠.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무릎 꿇고 아주 절도 하겠다고 의사일도 걸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말 한마디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숨겨두었던 졸업장을 찾았죠. 졸업장이 들어있는 함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기에 어디 있는지 훤히 알고 있기는 했어요. 저는 크게 숨을 내쉬며 천장 가까이에 숨기듯이 올려놓은 함을 하나 힘겹게 꺼냈습니다. 이 함은 제가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함이었어요. 함의 뚜껑을 열려고 뚜껑을 잡았을 때 덜컥 겁이 나더군요. 예전의 일들이 다시 제가 트라우마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그때의 충격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웠거든요.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유독 그 일은 어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벌벌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가까스로 함의 뚜껑을 열었어요. 함 뚜껑을 열고는 떠지지 않는 눈을 뜨려고 노력했죠. 저는 내심 며느리가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 한번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쉽사리 떠지지 않던 눈을 떴어요. 함 안에는 그 옛날에 고이 모셔놓은 졸업장이 들어있었죠. 인쇄가 되어 있던 터라 혹시나 글자가 바래지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졸업 앨범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졸업장에도 먼지만 잔뜩 쌓였더군요. 바래지 않은 졸업장을 잠시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옛날에 그 친구가 갔던 마지막 장면도 떠올랐지만 가장 오랫동안 머리에 남은 기억은 그 친구와의 추억이었어요. 친구의 끝이 좋지 않았더라도 함께 지낸 시간은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졸업장을 보고 있었을까요? 밖에서 재촉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큰 소리치고 들어가시더니 없나 봐요. 그러게 왜 잘난 척 있는 척 하신대? 없으면 빨리 나오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한번 봐드릴게요. 정말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원. 며느리의 말소리를 듣고 저는 당당하게 방에서 걸어 나갔어요. 손에 방금 꺼낸 졸업장과 졸업 앨범을 들고서요. 종이를 들고 나오는 저를 보던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죠. 그렇게 가져온 졸업장과 졸업 앨범을 내 이름과 학번이 적힌 면으로 며느리의 눈앞에 펼쳐 보였어요. 졸업장의 글을 쭉 읽어가던 며느리는 사색이 되었죠. 당연할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다고 구박하던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전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니까요. 당당하게 내 이름이 적힌 졸업장과 저를 번갈아 보던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졸업장을 쳐다봤어요. 그런 며느리에게 전 말했죠. 자, 여기 네가 그렇게 말하던 대학교 졸업장이 있다. 네가 방금 뭐라고 했지? 분명 네 입으로 내가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무릎을 꿇는다고 했던가? 게다가 절도 한다고 했지? 어때? 내 졸업장이 가짜처럼 보이니? 너도 눈이 있으면 알겠지. 네가 매번 말하던 그 명문대 나도 졸업한 지 오래다. 어떻게 사람이 증거가 없다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참, 너 의사도 이제 못하겠네. 분명 네 입으로 한 말이니 꼭 지켜라. 그리고 확실히 확인해보고 싶으면 대학교에 가서 내 학번이랑 내 이름 가서 찾아봐. 약속을 지키라고 며느리에게 으름장을 놓자 며느리는 느릿느릿한 다리를 한 짝씩 꿇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다 꿇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전 그런 며느리를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내려다봤어요. 평소에 며느리가 저를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들리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대학을 나오신지 모르고 그만. 제가 여태껏 했던 말은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하고 난 후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어요. 머리를 푹 숙여가며 하는 사과였지만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받아주고 싶지 않았죠. 저는 며느리의 사과를 단번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대학 졸업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기로 결심했죠. 내가 서울대 선배로서 너 같은 후배를 보니 참 부끄럽다. 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니?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다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 네가 아무리 부유한 집에서 살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너라는 사람을 보고 연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봐왔지만 정말 인간 같지도 않더구나. 이까지 대학교 졸업증이 없다고 나를 그렇게 무식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입에 풀칠했니? 왜 아무 말도 없어? 아직까지도 내가 무식해 보여? 응? 말을 해봐. 아까까지는 신나서 잘 말해놓고는 또 사람이 사람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경우가 없다 너. 내가 손주 이뻐하는 거 알고 그 빌미로 계속 협박 같은 말 했었지? 내가 여태껏 증거도 안 모아뒀을 것 같니? 만약 내가 이거 우리 아들한테 들려주면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네가 다니는 병원에 녹음 파일 틀어주면 아주 잘 되겠다. 그치? 어때? 너도 당해보니까 내 심정이 어땠을지 알겠니? 제 말에도 며느리는 입을 꾹 닫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전 이어서 며느리에게 말했죠. 내가 가만히 참고 듣고 있으면 조용히 넘어가. 사람이 왜 그렇게 매번 시끄러워? 제발 조용히 좀 살자. 그놈의 대학교 타이틀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금 네 나이까지 우려먹고 사니. 네가 말하는 쪽은 네가 하는 행동이 다 팔아먹고 다니고 있는 거다. 알기나 아니? 내가 그냥 입만 닫고 있으니 아주 만만하게 보이나 본데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던 건 너를 욕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라서 그런 거야. 사람이 가만히 있어줄 때 조용히 해야지. 대학 선배로서 내가 아주 우스운가 보다. 그런 거니? 평소에는 본인 말만 했을 며느리인데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해도 묵묵히 있더군요. 당연히 할 말이 없겠죠. 아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의사직을 내려놓는다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후배 간의 교육을 하듯이 다시 이어 말했어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선배 얘기를 아주 우습게 하나 보다. 너 학교에서 선배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니? 대학 동문이 우습게 보여? 내가 너보다 기수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나 있니? 알면 응당 제대로 인사부터 해야지. 자, 다시 똑바로 허리 90도 굽혀서 직각으로 반드시 인사해라. 지금까지 네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로 하는 건 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럼 내가 봐주고 있을 때 제대로 해. 다시 똑바로 인사 못해? 제 말에 며느리는 90도 인사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매번 대학 동문이 어쩌고 하고 생색내던 며느리의 입버릇이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제가 자기와 같은 대학 출신일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남한테 자랑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기강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날 며느리의 기를 아주 많이 죽여놨습니다. 지금까지 당했던 것을 생각하니 지금까지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며느리는 예전 같은 당당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예전에는 손주로 협박하던 며느리는 지금은 제가 손주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함부로 나서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잘난 맛에 제가로 시작했던 말이 지금은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으로 시작하고 있기도 하고요. 화난 황소처럼 들이박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제 말에는 한 발짝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아들과 남편도 제 대학 졸업장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제 과거를 듣고 많이 위로해 주었죠.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제게 갑질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어 며느리를 단단히 혼냈어요. 입장 바꿔 본인이 장모님한테 대학 못 나왔다고 면박 주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며느리 또한 제가 학벌로 자랑 안 하고 겸손하게 있었던 걸 알곤 많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매일 생색내던 며느리의 모습을 안 보니 너무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예전보다 덜하고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저처럼 잘난 며느리, 잘난 사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나보다 잘난 사람과 지내면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도 많겠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잠시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와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만 사람 일은 앞으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역전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도 분명 찾아올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들 앞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날만 가득하기를 바라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